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말씀드리면 전년이 1.4%, 앞에 말씀드렸던 세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 가장 낮은 게 1.4%, 202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은 그거보다는 반등했어요. 왜?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서 저는 2.4%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를.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0%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 얘기를 좀 네.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9월 24일, 25일 뭐 이쯤 이제 9월 말 들어와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이 연초에는 죽수다가 네. 중간에 뭐 살짝 올라왔다가 5월 이후로는 중국 증시가 뭐 계속해서 하방 국면이었는데 다시 맞습니다.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네. 뭐 근데 잘 될까? 이런 의심도 크거든요.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중국 경제가 함정에 빠졌다고 봅니다. 그 함정은 유동성 함정이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를 판단할 때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불안한 요소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하나가 디플레이션 취약성, 두 번째가 부동산 경기 침체, 세 번째가 내수 침체, 또 네 번째가 해외 직접 투자 유출, 그러니까 공장이 유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 기업들이 떠나는 현상이에요. 돈의 이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맞물린 데다가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까지 겹쳐져서 지금 중국 경제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요인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더 적극적으로 LPR, 기준금리 성격의 금리를 인하하는 액션을, 유동성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고, 또 굉장히 급하다고 느껴질 만큼의 재정 정책을 가동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디플레이션 취약성에 놓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놓였고, 내수 경기 침체에 놓였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부양시키, 제자리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유동성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IMF는 이런 것을 liquidity injection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주사 넣듯이 유동성을 마구 넣고도 있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을 듣지 못해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네.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는 익히 알고 있는데 네.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내수 침체가 뭐 어마무시하다 뭐 그래서 뭐 명품도 안 팔리고 아무것도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지금 네. 뭐 그런 상황인 거겠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늪,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내수 경기 침체가 같이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 침체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계속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고요. 반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규 착공 건수나 신규 건설 투자, 우리 GDP상의 건설 투자, 고정자산 투자라고 하죠. 그 건설 투자 부문도 계속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를 제시하잖아요. 5%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정부가 운영되냐면, 자, 지방 정부들, 자, 니네들 얼만큼씩 더 생산해. GDP 규모를 얼만큼씩 늘려. 그럼 5%를 맞출 수 있겠죠.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인프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방 정부가 LGFV라는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지방 정부 어떤 금융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요. 공사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럼 지방 정부가 공사를 만들고, 은행 얘한테 대출 좀 해줘. 내가 담보할게. 근데 이 LGFV가 인프라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도로 넓히고 다리 건설하고. 그러면 수익성이 나오거나 주택을 건설하면 그 주택이 분양이 완료되면 수익성이 나오니까 대출을 상환하는 건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부채가 쌓이는 거예요. LGFV 성격의 숨겨진 부채가 쌓이는 거예요. 부채가 쌓이면, 그러면 이제는 부채를 매니지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정부가. 정부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12개 지역들 있지, 너네들 이제
추가적으로 인프라 건설하지 마. 이제 부채 규모를 축소해. 그럼 결국 부채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 성장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떠받들었던 게 부채를 가지고 중국 경제를 나름 부양시켰고 부동산 산업을 중심으로 부채 의존한 부동산 산업이죠. 을 가지고 중국 경제선을 떠받들었는데 떠받드는 힘이 이제 점차 둔화되는 거죠. 바로 이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이 좋을 리 없어요. 그 부동산 산업이 중국의 GDP 규모에서 관련 산업까지 이렇게 광의의 부동산 산업이라고 한다면 한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현상을 보면서 중국의 인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냥 급격히 레벨 다운돼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금리를 인하해도. 그래서 저축 의지가 강해집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저축률이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를 떨어뜨리는데도 저축 의지가 강해져요. 그만큼 중국 인민들이 자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와중에 해외 직접 투자 순유입액이 줄고 순유출액이 더 많아지는 네트 순유출 값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해외에 공장을 짓는 거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해외 기업이 중국에 공장 짓는 것은커녕 중국 기업이 해외에 공장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니까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성장 동력이 완전히 제약된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갭이라고 하죠. 아웃풋 갭이 뭐냐면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6%다. 근데 실질 성장률은 5%, 4%를 기록해요. 그러면 그 차이값, 잠재 성장률을 밑돌 만큼의 그 차이값, 잠재 성장률이 6%인데 실질 올해 성장률이 만약에 5%면 아웃풋 갭은 마이너스 1%포인트죠. 그 아웃풋 갭이 2010년대부터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성장 동력이 제약이 된 거예요. 이런 국면에 앞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건설 투자, 기업 부문의 투자도 줄어요. 가계의 소비도 줄어요. 투자와 소비를 합하면 뭐예요? 그게 내수 경기예요. 수요가 둔화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22년 중반부터 계속 마이너스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도 몇 번 기록했지만 계속 0%대예요. 근데 비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은 목표 물가가 3.5%입니다. 우리나라 목표 물가는 2%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본다면 목표 물가보다 훨씬 더 밑도는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IMF도 이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Deflation Vulnerability, 디플레이션 취약성이 높다. 취약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디플레이션의 늪, 경기 침체의 늪, 부채의 늪, 또 내수 침체의 늪,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정말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22년부터 24년 상반기 동안에도 중국은 한 번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어요.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었죠. 물가 상승률이 제로고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합니까?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되죠. 그런데도 지금 작동이 안 돼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각종 경기 부양책을 쓰지만 이게 뭐 효과적이기 쉽지 않다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일련의 디플레이션에 기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중국 경제나 일본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를 짚어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한국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하반기 이제 남은 뭐 4분기와 내년도 한국의 경제를 조금 전망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 방금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코멘트 드렸던 부분은 일종의 구경제예요. 근데 중국을 구분할 때 신경제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신경제를 보면 또 세계 1등이에요. 인공지능 1등이고요. 안면인식 기술 1등이에요. 로봇, 산업용 로봇 1위입니다. 재생에너지 영역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 태양력, 풍력 다 1등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ESS 어마어마한 속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전략은 다소 공격적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공세를 하고 그리고 경쟁자를 배제시킨 다음에 이후에 가격을 좀 올려서 수익성을 만드는 그런 전략까지 취하고 있어서 이게 무섭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례가 폭스바겐인 거죠. 근데 중국의 구경제와 신경제를 같이 놓고 본다면 중국 경제가 끝났다, 망했다 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아직까지 5%, 4%대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고, 왜냐하면 신경제 때문에. 그리고 그 성장세가 반영됐기 때문에 저성장 고착화되는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지 끝났다, 망했다, 중국이 이제 그냥 사라진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구경제만 보면 사라진 것 같죠. 근데 신경제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루 객관적으로 보시는데 참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 경제는 구경제가 우리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요. 또 중국 경제, 신경제가 한국 경제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신경제 영역은 우리나라의 정확히 신성장 동력 산업하고 일치합니다. 수출 시장에서는 수출 경합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 중국과 경쟁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것이고요. 워낙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이제 중국이 자립화하고 있고 중국이 이 신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서가는 부문들도 많이 있고 정말 초격차 전략을 펼쳐나가야만 할 때이다. 중국 이외에 다른 수출 대상국을 찾아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말씀드리면 전년이 1.4%, 앞에 말씀드렸던 세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 가장 낮은 게 1.4%, 202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은 그거보다는 반등했어요. 왜?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서 저는 2.4%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를. 그리고 이 기저효과를 빼면 숫자만 좋은 것이지 사실상 좋은 경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작년 1.4, 올해 1.4를 평균하면 돼요. 1.9, 1.9에. 그러니까 2%라는 잠재 성장률을 밑돈 채 계속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이 야기되고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9%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코로나19 이전에는 2.56%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했다가 아예 이런 구간을 지나고서는 2%도 채 성장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운 국면에 좀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뭐 한국도 포함되는 거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 2%를 밑도는 경제 성장률을 내년도에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해 주셨고, 또 남은 이제 4분기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또 본격적인 뭐 경제 전망 같은 것들은 내년도 경제 전망 한 번 더 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를 위시로 해서 일본과 중국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까지 김광석 실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